사실 이제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시키고 네. 그 다음 단계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북한 그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국민들 이제 철수 문제, 예. 신변 안전 문제였는데 그것은 그래도 일단 예. 전원 철수했기 때문에 예. 신변 안전 문제는 뭐 해결이 되었고 예. 그러나 앞으로 이제 또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로 또 있겠지만 그것도 네. 뭐 어느 정도 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개성공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이제 개성공단을 폐쇄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북 압박 정책으로 나갔을 때 북한이 이제 가만히 있겠느냐 또는 북한도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이라는 형태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국정원에서 우리 당정 회의를 하면서 보고하는 것을 건네 들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전면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로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데 대한 걱정, 불안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 굳건히 하면서 도발을 막아야 되고 예방하고 또 좀 도발이 있다면 사전에 격퇴하는 것이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건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면서 그것이 이제 여파로 우리 경제도 나빠지고 대외적인 신인도도 나빠지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그러면서 통제도 계속 안 되는 이 상태가 무한정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감수하고 이번에 이 단계에 돌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정권보다도 더 극도로 지금 폭주하는 그런 정권으로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군 최고 책임자들 총살을 한다든가 처형을 하고 있으면서 정정이 불안한 그런 특이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또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과거보다도 훨씬 대담하고 대규모로 지금 계속 핵실험을 해가면서 이제 핵무기를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그냥 두고 보다가 보면 불과 얼마 지 않아서 이제 북한의 핵공갈에 우리는 꼼짝도 못할 그런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서 북한의 행위는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가 암묵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임계점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이제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또 일본의 독자 제재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우리는 개성공단을 그냥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개성 시내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다시 또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한다는 것은 먼저 이거는 도저히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대북 어떤 봉쇄 정책에 우리만 오히려 당사국인 우리가 예외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철수시키고 우리도 강력한 국제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감으로써 이제 중국도 제가 중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최근에 몇 번 그랬습니다. 또 통화도 하고 해보면 중국도 유엔 제재 결의에는 동참할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과의 어떤 경제 규모 전체를 경제 교류 전체를 중단시키는 정도의 그런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강한 제재를 할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속내는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내보이는 여러 형태는 북한 핵 문제보다도 사드 배치가 더 중국에는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사드 배치가 시작될 때 거론될 때 이미 중국은 2015년경부터 궁극적으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다 라는 판단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또 막아내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사드 배치에 자신들의 어떤 그 의사를 관철시키느냐, 이런 문제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중국 정부에게 설명할 때 중국 입장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해서 한국이 운영을 하고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뭐 예를 들어 미사일 요격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한국군이 갖는다면 그러면 자신들에 대해서 그 어떤 그 군사적인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 대한 도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갖는 거에 대해서는 no problem이다 이거죠. 문제 없다고. 예, 근데 이게 주한미군이 들고 와서 주한미군이 이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전부 갖추고 이것을 이제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미사일 자체, 요격 미사일 자체보다도 엑스밴드 레이더가 궁극적으로 이제 자신들이 방어 어떤 진지라든가 또는 군사 시설을 갖고 있는 산동반도와 그 다음에 화북성, 그 다음에 동북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동북삼성 지역의 군사의 행동을 모두 탐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을 마비시킬 수가 있다. 군사 방어 체계를. 그러니 우리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할 때 또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지금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술핵조차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을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중국이 잘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드 배치도 그러한 일환이고 순수한 어떤 방어적 일환이라는 것을 중국과 잘 의사소통을 해서 중국이 이걸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또 중국과 제일 무역의 양이나 또 질이 중국과 관계가 가장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중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대화를 잘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입장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그 대정부 질문하는 야당 의원을 보니까 당장에 중국이 무역 보복을 할 것이다, 또는 뭐 군사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역 보복이라든가 경제 제재를 할 의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은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그만큼 이익을 얻는 그런 지금 무역 규모이고, 중국의 전 세계 무역 규모로 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을 무역 보복을 한다든가 또는 무역 완전히 끊어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이 문제를 어떤 군사 대응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신냉전 체제는 아니다. 냉전 체제가 되려면 이제 다시 주구장막이 쳐져야 되는데, 중국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국의 이제 군사력의 어떤 군사 기밀 내지는 군사 방어 태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드가 우리나라 배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방어 체제인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또 거기에 맞춰서 저 동북지방에 새로운 군사력을 또 배치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긴장이 좀 강화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냉전 체제가 굳어진다거나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상당한 그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적으로 돌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정책 결정자 실무자들, 외교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이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제재를 하지도 못하는 중국 입장에서 그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을 제재한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어떤 위상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또 하나는 북한이 그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중국이 조금이라도 용인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아마 류엔샨 상무위원이죠. 상무위원이 직접 가서 저 북한 공산당 창건일일 겁니다. 아마 그때 가서 김정은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명백하게 우리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엔샨도 돌아와서 다시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를 했는데 불과 얼마 안 해서 지금 몇 달 됐습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고통받을 만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한국을 적대시해서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선순위의 문제이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 영변 핵 사찰을 받아들이고 북한이 상당히 그 일부 그 영변에 냉각탑을 폭파하고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아주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그 어떤 핵실험 단계에서 핵 개발을 잠정적으로 좀 중지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키도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핵 개발을 진전시키지 않고 스톱시키고 그러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수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지금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북한이 이제 핵실험까지 하고 또 대륙간 탄도탄 실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그 선후 관계도 분명하지 않고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지도 분명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끌고 나오고 그것을 국제사회에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또 시간 끌기와 북한에는 더 핵무기를 고도화할 그런 어떤 시간만 주는 것 아닐까 저는 뭐 오히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일단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이 핵 개발을 계속하면 아무래도 정권까지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도록 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자 그럼 우리가 핵 개발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을 하셔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인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꽤 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저는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핵 개발을 직접 한다든가 하면 또는 뭐 핵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우리가 그 사용 후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해서 고도화해서 플루토늄을 생산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그 NPT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의미가 되고 또 더 나가서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도 그 파기하는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에 대한 제재가 없을 수가 없을 것이고 뭐 설사 그것이 좀 덜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평화적으로 핵을 사용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지 않습니까? 예. 그것조차 전부 가동을 중단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그 외국에서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제공하는 핵연료를 사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과연 그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은 내 고향 의성처럼 국민의 한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전부 다 서비스업이든 뭐든 자급자족 경제로 갈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우리처럼 이 개방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예컨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핵 보유를 하겠다, NPT도 탈퇴한다 그러면 우리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아마 그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많은 또 외국인들이 전쟁 위협이 고조된다. 남북한 동시에 핵을 저렇게 개발하는데 언제 쏠지 모른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 되면 중국도 상당한 또 그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일본은 차제에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해서 핵 보유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체 핵 보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NPT를 탈퇴한 나라들 보면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핵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또는 이스라엘 뭐 이 정도인데요. 그리고 핵을 개발했던 이란 정도인데 이란은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뭐 특이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도의 경우에도 혹시 그냥 대충 그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다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의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관련되어서 파키스탄의 그 핵 개발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이고 인도는 인도대로 또 상당한 그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동서냉전의 어떤 한 역학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지 우리처럼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NPT의 그 경우와 관계없이 이제 주한미군이 전술핵을 도입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그것은 뭐 이전에 우리가 그랬죠. 예, 그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미국이 핵 확산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국이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배치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오히려 사실상 도와주는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또 중국이나 여타 국가에서 지금 뭐 사드 배치만 해도 그런데 여전히 문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독자적인 핵 개발이라든가 또는 전술핵 무기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책 우리 원내 대책을 총괄하는 원내 대표나 정책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게 너무 핵 무기 문제만 나오면 북한에게 어떻게 늘 압박을 당하고 또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아무런 지렛대도 없이 미국이나 중국 얼굴만 보면서 털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우리 그 국격이나 국가의 자주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그 핵 개발을 하면 금방 보유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북한의 핵을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또 더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관 나름대로는 뭐 많은 정보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개성공단이 상당히 신속하게 가동 중지한 그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소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하다가 보니까 자신의 의욕이 좀 넘쳤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2006년도에 제가 2006년도 2월달 그 무렵에 제가 개성공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17대 국회의원 시절에요.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네. 갔을 때 북한의 상무부 참사가 좀 젊은 친구였는데 이제 한 사람씩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다 붙었습니다. 네. 그때 간 이유는 이제 그 국회 예결위원들 중에서 일부가 네. 이 개성공단에 갔는데 북한에서는 개성공단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고 우리 저 당시 야당 의원인 저한테도 네. 상무부 참사를 수행을 시키면서 이것저것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가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당시 월급으로 월 57달러를 받을 때입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실제 이제 받는 돈은 얼마냐 했더니 10달러 정도라는 겁니다. 네. 근데 10달러를 본인들이 미화로 받으면 그거를 북한 돈으로 다시 바꿔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또는 그 말하자면 상품권 물표로 바꿔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북한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근데 이 달러 10달러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죠. 네. 그거는 물건을 그리고 실제 우리가 당시에도 뭐 환율이 한 1,000원쯤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기껏 한 달 월급이 10,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10,000원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물표로 바꿔서 뭐 식량을 구입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량을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물어봤을 때 10달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그게 10,000원인데 우리 남한에서는 한 끼 밥값인데 그랬더니 그 체제를 설명하면서 충분히 생활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근로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늘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개성의 인구가 얼만데 그 근로자들을 몇만 명이나 데려올 수 있냐. 그랬더니 개성의 인구가 그때 한 50만이라 그랬는지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개성이 그때 북한의 세 번째 큰 도시인가 그랬거든요. 네 번째 큰 도시인가. 근데 개성 인구로 안 되면 저 평양 근교까지 다 가서 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2차 지금 그 이지구 투자를 더 해달라.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으면 그때 57달러 받을 때 근로자한테 가는 게 10달러였고 나머지 47달러가 당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은 급여가 올라서 한 130불에서 150불 가량 할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 개성공단 근로자에 가는 돈은 실제 30%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당으로 이리저리 명목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의 그 무역 형태를 잘 보면 과물 수출하는 게 몇 개 있지만 대부분 인력 수출입니다. 돈 버는 것이. 그러니까 개성공단 당시 같으면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외국에 가서 식당 같은데 식당 엄청나게 지금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100여 개 넘게 만들고 제가 지난 여름에 중국 그 두만강 유역하고 압록강 유역에 쭉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를 전부 둘러봤는데 그때 단동이나 이 연길 같은데 하면 이 호텔이 있는데요. 호텔에서 근무하는 서빙하는 젊은 여자 종업원들이 전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북한 호텔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는 북한에서 뭐 식당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 데려와 가지고 일을 시켰지만 이제는 그걸 뽑아 가지고 외국에다가 막 그런 서비스업에 종사를 시키고 돈을 받아가는 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국경지대 그러니까 단동 같은 데 와서도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고 뭐 저 러시아 같은 데 벌목공으로도 많이 가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동남아시아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전부 인력을 외국이 공급해서 일부만 주고 나머지 또 외화를 벌어들이고 북한에서 나오는 저 공산품이라는 게 기껏
야산에 가서 뱀 잡아가지고 술 담가가지고 파는 뭐 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에 들어가는 그 흘러 들어가는 그런 달러들이 결국에는 어디에 쓰이느냐면 전부 당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물론 뭐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 연료를 위해서 그 석유 같은 것도 수입하고 또 뭐 사치품도 수입하겠지만 정권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 사치품이나 또는 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 부분 또 그것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입장에서 홍영표 장관도 아마 설명을 좀 나름대로 좀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이제 우리가 북한에 아무리 그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자료가 좀 미흡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는가. 그러나 홍영표 장관이 이야기한 거에 틀린 말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오셔가지고도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서 그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동안에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근로자들에게,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관련해서 보고도 받고 많이 하면 역대 정권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면 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저 개성공단 갔을 때도 그 통일부 그 당시에 개성공단 관리 위원회에서 브리핑 할 때도 그렇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57달러 주면 실제로 10달러 갖고 간다. 그리고 그때 자꾸 북한에서 급여를 올려달라 하니까 그것을 협상으로서 하지 말고 법률로서 정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개성공단 자체가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사정을 갖다가 누구보다도 다들 알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미 수차례 늘 그렇게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야당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북한 정권에 압수수색을 하고 뭐 계좌 추적을 할 겁니까? 거기다 달러 현금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것인데 그것도 야당도 그것도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부 장관님 사퇴할 문제는 아니네요. 전혀 다만 통일부 장관이 다소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미흡했다라고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안보 불감증이 됐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북풍이라고 할 때는 우리 과거에 휴전선에서 총기를 소총을 이용한 어떤 도발, 그러니까 뭐 기관총 몇 발 쐈다 이것이 나면 서울 시내 라면을 사재기 하고 이랬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 있을 때는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뭐 핵 실험을 해도 그날 저녁에 약속 취소한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이 중차대한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하고 핵 실험을 하는 이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했는데 그것을 북풍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유권자들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중차대한 상황인가에 대한 의식이 좀 부족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어찌됐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좀 있고 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 국회가 그 이전의 국회와 좀 다르게 의원님들이 조금 여당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좀 방기하고 좀 불성실하게 활동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상향식 공천 제도를 초기부터 공론화하고 끌고 가는 바람에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또는 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 또는 더 나아가서 당의 이념적인 정체성을 또 확보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얼굴 날리기 나가서 이제 지역에서의 의정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개인의 어떤 정치활동에만 매진한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의사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는 분들도 많고 또 헌신적으로 어떻게 국가와 또 정부의 정책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극히 없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사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인식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부 청와대 참모든 또는 대통령을 좀 돕겠다는 분들이 이제 그 국회에 진출해서 자신들은 좀 헌신적으로 그 일을 좀 하겠다 이렇게 또 나온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고 이것이 만약에 이른바 상향식 공천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또 이런 논란도 오히려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다 경선을 하겠다 하니까 아이 그러면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이제 당내에서 이게 그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이 대구 지역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진방 마케팅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대구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는 저 당내 싸움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목을 받게 됐고 그것이 또 좀 걱정을 끼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 기존의 이제 의원님들도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 지역구를 선택한 것이 4년 전 3월 달입니다. 3월 초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원래 거기서 활동하던 분들이 아니고 2월 달도 아니고 3월 달 선거 출마하기 한 달 전에 그 지역에 와서 전부 그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거든요. 그 제가 어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분들도 공천됐으니까 시민들이 찍어준 거다. 그리고 그때의 그 생각은 그러니까 뭐 달서구에 공천 신청했는데 수성구가 공천 받고 또 수성구가 아니라 뭐 서구에 공천 신청했는데 동구에 공천 받고 뭐 북구에 공천 신청했는데 남구에 공천 받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대구 시민들은 박근혜를 대통령 좀 만들어 달라라는 그 하나로 눈을 찔끔 감고 그냥 다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당선시킨 분들인데 대구 시민들 마음에는 있겠죠. 하나는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뭐 하지 않고 당신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욕심만 차리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것도 너희들이 찍으라 하면 찍어야 되냐라는 또 그 비판적인 시각이 이른바 진박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오는 분들한테는 또 야,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가 너들 찍으라고 한다고 우리가 다 찍어줘야 되냐 이번에는 그렇게 못하겠다 또 이런 마음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저는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지금 뭐 다 거의 좀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지난
재작년에 그 의총을 통해서 그때 당시 보수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공천제도가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였거든요. 그렇죠. 미국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원들도 앞으로는 당원제도도 개혁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그러니까 자격 있는 당원 중심이 아니고 지지자들은 그냥 전체 당원이 인정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였고, 그것이 바로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 정치개혁의 완결판이라고 김무성 대표는 주장을 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호소를 해서 우리 당의 그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또 많은 그 반론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말은 거창하게 오픈 프라이머리지만 결국은 다 뭐 의원들 죽을 때까지 해먹자는 거 아니냐, 표현하자면 문지방 넘을 힘만 있으면 계속 해먹자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는 권력자가 늘 공천 좌지우지하는 게 이거는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개혁의 완결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때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야당은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다가 꼭 이제 마지막에 가서 못하겠다 이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 당론이 깨진 거거든요.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랬으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모여서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 하게 됐으니 그것을 정신을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갑자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을 야당 대표하고 합의를 해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는 그건 많은 비판을 받았죠. 이것이 안심번호가 부자연스럽고 부정확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국민공천제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이건 적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래서 당내에서 또 오랜 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그러면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천제도를 개혁하자 해서 만든 것이 우리 공천제도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황진아 사무총장 위원장이 되고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오랜 토론 끝에 만든 것이 현재의 당헌 당규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국민공천제니 모든 것의 정신이 녹아있는 것이 현재의 당헌 당규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당헌 당규대로 공천을 해가면 되는데, 그 당헌 당규에는 분명히 우선 추천제와 단수 추천제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천제도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할 때 우선 추천제도와 단수 추천제도를 유지하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도 그것을 활용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 최고위에 보고해서 최고위도 다 좋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그것을 넘어가서 상임전국위원회까지 의결을 거쳐서 우리 당의 당헌 당규를 다 개정한 겁니다. 전국위원회까지 해서.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한구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헌 당규에 근거하고 이야기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우선 추천제도는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 이건 명백히 당헌 당규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우선 추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추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할 때 지정해서 최고회의가 승인하면 확정되는 것이고, 만약 최고회의에서 승인을 못 해주면 다시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다수결로 의결을 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한구 위원장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완전히 독립해서 어느 누구도 간섭받지 말고 하도록 당헌에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최고위에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할 때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 뿐이에요.
저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재의결하는 그 절차를 갖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무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물론 옳은 것도 있는데 틀린 것도 많다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심번호 국민공천, 그 다음에 공천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예. 이후에 당헌 당규 만든 것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거죠. 아니 그게 기준으로 하자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당헌 당규니까. 당헌 단계에서 이번에 개정까지 하면서 그것도 우리 김무성 대표님이 좋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현재 당헌 당규 우선 추천제 이게 전에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게 최근에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아니 2014년도에 지방선거 직전에 만든 거죠. 그래서 공천제도 특별위원회에서 요 자체가 새로 바뀐 겁니까? 그거 우선 추천 제도는 이거는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자고 결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그 단수 추천이 앞으로 또 문제가 될 겁니다. 단수 추천은 이제 경선 없이 한 사람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우리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단수 추천을. 기존의 단수 추천 제도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 그 한 사람을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거기에 영입된 인재를 포함해서 영입된 인재도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하면 그냥 단수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또 자연재해 지역이나 또는 선거구가 재획정돼서 경선이 어려운 지역에서 1인의 본선 경쟁력이 월등할 경우에 단수 추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단수 추천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선 추천, 단수 추천을 제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대로.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우선 추천 제도가 없어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다만 한 가지 이제 또 이양구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치적 소수자 그러니까 장애인,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를 그 추천하기 위해서 우선 추천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김무성 대표께서는 그렇게 해서 정치적 소수자를 비롯해서 표현을 미운 놈 다 쫓아내고 그 이쁜 놈 집어넣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양구 위원장께서 그것을 조금 명백히 우선 추천 제도는 당헌 단계 이런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것이다라고 명백히 알려주시고 그런 좀 우려를 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양구 위원장은 그 2014년도에 지금의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서 만든 당헌 당규 개정 위원장 특별위원장을 맡으셔서 우리 당내 이 당헌 당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에요. 대부분 제가 당내에서 이제 우리 공천제도나 여러 제도를 놓고 다툼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면 당헌 당규를 읽어보지 않으시고 개인의 주장만 하시는 분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양구 위원장은 당헌 당규를 꿰뚫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양구 위원장이 그때도 전략공천을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도 이양구 위원장은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추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양구 위원장이 전략공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도 전략공천 저도 반대합니다. 제가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경쟁자하고 제가 67% 상대가 6% 이렇게 나왔는데 18대 총선 때 말입니다. 근데 67%를 공천하지 않고 6%를 공천했어요. 그게 전략공천이에요. 그런 공천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 되지도 않잖아요. 전 출마를 안 했지만. 저도 지금 전략공천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헌 당규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양구 위원장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까지는 근데 사람들이 우선 추천자한테 사실상 전략공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딱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도록 좀 잘 운영을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선 추천하고 전략 추천에 딱 다른 게 뭐죠? 우선 추천 제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거는 이름만 전략공천이 거창하지 그냥 누구든 그냥
그 공천 탈락시키고 네. 아무나 집어넣어 왔던 겁니다. 그냥 예. 아무런 제약 없이 멋대로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선 추천 제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첫째는 우리 당에 공천 신청한 후보자들이 경쟁력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지고 경선을 해봤자 이분들이 본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경선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천 신청자들 전부 배제하고 새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모셔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우선 추천 제도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금 당에서 공천 신청한 분들이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정치적인 소수자, 예컨대 뭐 장애인 또는 여성 또는 뭐 어떤 경우에 청년 이런 분들이 있겠죠. 이런 신인들을 거기에 내보내서 우리가 공천을 하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 지역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천을 하면 그것이 우선 추천 제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여기는 다시 우선 추천을 하겠다라고 지역을 정하고 새로 재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을 중에서 경쟁을 시켜서 공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하는 전략 공천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야 그건 이 결국은 전략 공천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 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당규 어디서 니 멋대로 하지 마 이렇게 이제 공격한 것이고 이한구 위원장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당헌 당규에 다 나와 있는 거고 내가 당헌 당규 어긴다 그랬나? 나 그대로 할 거야 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놓고 지금 이제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 사실은 하나잖아요. 우선 추천 지역에 팩트는 하나죠. 팩트. 예, 팩트는 하나인데. 예. 그래서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는 이한구 위원장이 멋대로 운영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뭐 이한구 위원장이 혼자 주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렇게 그 정도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제가 그 학살됐을 때처럼 67%를 두고 6%를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당 공천위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 솔직히 최경환 부총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최경환 부총리가 굉장히 좀 활달하고 활발한 분이니까 또 이제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돕기 위해서 나서시는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막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같이 뭐 그런 장소에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구미의 백승주 선배 선거사무소에 제가 딱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고등학교 선배고 제가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심학봉 의원께서 사퇴하셨기 때문에 현직 의원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냥 또 우리 경북 의원들 여럿이 가시는 자리라서 갔지만 다른 적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특별히 그런 정도의 큰 생각보다는 그저 총선 과정에 좀 시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 그런 유망한 시민들에게 좀 도움을 주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문종 선배가 그 말씀하셨던데 그것은 아마 그냥 단순히 그냥 탈당하라 이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의 어떤 노선에 맞지 않으면 탈당하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요. 저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당내에서 180석 이야기가 나올 때 이게 우리 당이 망조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다 된 듯이 행세하는 사람 떨어뜨리는 것을 기본적인 철칙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다 된 듯이 행세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이 분열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것은 두 당이 거의 비슷비슷한 형세를 취할 때는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계속적으로 야당에서 우세를 점해 나가고
국민의당은 점점 지금보다도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총선 국민에 갔을 때 예컨대 과거에 뭐 창조한국당이 나오고 예. 또는 뭐 우리가 정의당이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구도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창조한국당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네. 국민의당이. 그러면 정의당이나 창조한국당 수준으로 근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뭐 솔직히 크게 그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이 제일 문제가 호남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 호남 자민이 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호남에서도 제가 보기에 호남 사람들이 그 문재인 대표를 비판한 것은 정권 획득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국민의당을 그러면 박수치고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또 호남에 정작 호남의 의원님들이 그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많은 분들이 가실 때 정작 호남의 민심은 그 썩 의원들을 지지한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야권 분열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종의 말하자면 야권의 배드뱅크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주 강한 야당을 총선에서 맞아서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180석 이럴 때 사실 속으로는 이게 우리 당이 망조가 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도 이제 공천 과정을 좀 더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하면 충분히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은 지금 그 19대 국회 의원들에 대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악 국회라고 전 비판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의 상향식 공천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계속 캐먹자는 거거든요.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젓가락들 힘만 있으면 연세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아니 뭐 연세가 아니라 하여튼 뭐 모든 조건을 치우고 그냥 지역에서 그 경선에 나가서 특히 뭐 지금 여론조사 해보고 이기면 뭐 공천 받아서 당선되도록 하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하고 달리 한번 공천 신청자들 잘 보시면 전에 그 의원 하시던 분들이 다 저는 그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여론조사하면 또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그 완전히 바리케이트가 크게 쳐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앞서 나오지만 본선에 가면 그분이 오히려 야당의 쟁쟁한 신인에게 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당이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는 본선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 승리라고 하려면 정말 말씀드린 대로 그 180석을 하면 대승이죠.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지금 갖고 있는 의석보다 만약에 못 얻는다면 그건 패배라고 봐야죠. 과반수를 하더라도. 이 좋은 구도에서. 그래서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공천제도 특위에서 우리끼리 엄청나게 오래 토론을 해서 우선 추천제도와 단수 추천제도를 유지한 겁니다. 그 잘 활용해 달라고 그걸 맡긴 거예요. 그 맡겨서 다만 우리 이한구 위원장이 좀 거칠게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뭐 말썽이 난 거지.
이한구 위원장은 나름대로 당헌 당규 그리고 국민 공천제의 그 취지가 담긴 이 당헌 당규 위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무성 대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왜곡할 수 있다. 김무성 대표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셨는지는 몰라도 그냥 전체 경선해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러시려면 왜 그때 우선 추천 단수 추천 전부 다 하고 그거 다 보고가 됐거든요. 몇 번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아예 못하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뭔가 지금 너무 과도한 반응을 보이시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것은 이제 당내에서 잘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논의를 하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최고위원회 좀 조정이 되고 이런. 아니, 당연히 뭐 그리고 최고위원회에 어차피 모든 사안이 보고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죠. 그 지금 그 우리 하시듯이 67%가 6%한테 지는 그런 공천은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에서 거기 갈 분은 저는 뭐 공천에 탈락한다 하더라도 그쪽에 가서 어떻게 해볼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번 총선에 교섭단체는 되리라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 교섭단체도.